안녕하세요. 사연을 써요 톡톡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의 이야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는 38살 여자입니다. 딸아이를 하나 키우고 있어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8살짜리 아이입니다. 절도 일찍 들고 말도 다른 애들보다 일찍 하고 특히 책을 엄청 많이 읽어서 8살이라는 사실을 가끔 잊을 정도로 어른스러운 아이입니다. 특히 저와 한 번씩 대화를 할 때면 제가 순간순간 내가 지금 딸이랑 얘기를 하고 있는 건가? 아니면 내 친구랑 얘기를 하고 있는 건가? 그런 착각이 들 정도로 말도 잘 통하고 속도 썩이지 않는 멋진 딸아이예요. 7년 전 저는 딸아이를 만나면서 제 인생에 아주 큰 굴곡을 2개나 겪었습니다. 하나는 너무나 사랑했던 오빠를 잃은 것이었고 또 하나는 오빠를 잃으면서 딸을 만난 거였어요. 저보다 4살 위의 오빠는 저랑은 좀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사실 제가 딸내미 만나면서야 이렇게 정신 차리고 제대로 살지 그 전까지는 저희 아버지가 제 별명을 개차반이라고 붙여주실 정도로 정말 제멋대로 살았거든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에 딱 붙어서 등록금 받았는데 갑자기 대학이 너무 가기가 싫은 거예요. 어쩐지 고등학교 3년 내내 잠도 제대로 못 자가며 공부했는데 바로 다시 공부를 해야 되는 학교를 가야 된다는 것 자체가 그렇게 싫더라고요. 그땐 몰랐죠. 등록금도 안 내면 휴학조차 할 수 없다는 걸요. 그냥 등록금 받은 돈 그대로 들고 저는 무작정 야반도주하듯 여행을 떠났습니다. 당연히 집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학교에선 당시만 해도 등록금을 안 내면 집으로 전화와서 등록 포기할 거냐 뭐 이런 얘기 물어보고 그런 친절함이 살아있던 시절이었거든요. 애는 연락이 안 되지. 등록금 한다고 갖고 나간 돈은 없지. 부랴부랴 아버지가 등록금 다시 마련해서 학교에 돈을 내고 등록하자마자 휴학 처리를 해주셨습니다. 그거 아니었으면 저 아마 시험도 다시 보고 다시 학교 가고 재수하고 그런 과정을 거쳤어야 될 거예요. 그나마 아버지가 그렇게 처리해 주셔서 2달 반 동안의 방황을 마치고 돌아와 있는 대로 혼나고 한 학기 휴학 후 학교로 갈 수가 있었죠. 학교에 들어가니 이미 저도 모르게 유명해져 있더라고요. 어디서 그런 소문이 났는지 등록금 들고 바로 튀어서 여행 다녀온 보헤미안 같은 아이로 완전 전교에 소문이 쫙 나서 제가 오히려 도서관에 있으면 사람들이 깜짝깜짝 놀라는 기이한 일이 벌어지곤 했습니다. 특이한 애라고 한번 소문이 나니 주변에 특이한 사람들이 모이더라고요. 그렇게 제 대학 생활은 몹시도 버라이어티했습니다. 스키 타러 갔다가 이상한 길로 빠져 조난을 당해보기도 하고 산에 올라갔다가 멧돼지 만나 혼비백산 뛰어내려와 보기도 하고 바다에서 혼자 놀다가 사람 구하기도 하고 그러다가 갑자기 사람 구하는 거에 꽂혀서 프리다이빙 배운다고 또 한 1년은 전 세계의 바다라는 바다는 다 쫓아다니며 물속에 뛰어들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오토바이도 배우고 바이크 타고 전국 돌아다니며 여행도 하며 남들이 공부에 매진하고 소위 말해 스펙 쌓는 데 매진할 때 저는 그렇게 다양한 잡기 능력을 늘리며 신나게 놀아제꼈어요. 그런데 참 고마운 게 제가 시대를 참 잘 타고 나서 그렇게 놀아제낀 것들이 조금씩 돈이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하더라고요. 제가 노는 것들을 영상으로 찍어 올리고 그게 수익이 되고 그러다 보니 후원도 들어오고 협찬도 들어오고 광고도 들어오고 그렇게 저는 얼결에 전공과는 다른 직업을 가지고 돈벌이를 하며 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집에서는 여전히 제가 걱정되고 불안한 상태셨죠. 엄마의 소원은 제가 그냥 학교라도 졸업하는 것이었습니다.
간신히 수업 일수는 채우고 학교는 졸업을 했습니다. 성적이 별로 안 좋아서 문제였죠. 반면 저희 오빠는 저랑은 모든 게 정반대에 있는 사람입니다. 조금이라도 위험 요소가 있거나 엄마 아빠가 인상을 찌푸릴 만한 건 애시당초아예 처음부터 시도를 하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런 거에 관심도 없었고요. 오죽하면 TV에서 보면 훨씬 더 편안하게 볼 수 있는데 여행은 뭐 하러 가냐고 하는 사람이 바로 저희 오빠입니다. 뭐랄까, 바른 생활, 조심성, 이런 단어가 사람이 되고 이 세상을 살아간다면 아마 그건 저희 오빠일 거예요. 학생 때부터 십수년을 새벽 4시 반에 일어나서 본인이 혼자 조용히 마음을 가다듬고 명상을 하는 시간을 1시간 정도 갖고 5시 반부터 6시 반까지는 늘 운동을 합니다. 저는 그게 진짜로 이해가 안 됐어요. 다 큰 어른이 그러면 자기 관리를 참 열심히 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지만 중학생 아이가 그러고 있는데 징그럽지 않겠어요? 어쨌건 중학교 때부터 저희 오빠는 그 루틴을 한 번도 깨지 않고 지킨 사람입니다. 운동하고 와서는 씻고 학교를 가더라고요. 학교에서도 안 봐도 뻔하죠 뭐. 수업 시간에 안 자고, 쉬는 시간에 매점도 안 가고, 한 수업 시간이 끝나면 그 수업 시간 때 배웠던 걸 쉬는 시간 동안 복습 노트 정리하는 사람으로 아주 유명했다고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재수없다며 괴롭히던 친구들도 점점 오빠가 쓴 노트의 도움을 빌리지 않으면 시험 공부를 할 수가 없으니 오빠는 건드리지 않았다는 전설 같은 이야기가 있을 정도입니다. 체육 시간에도 선생님들은 너는 공부하고 싶으면 공부하라고 체육을 빼주곤 했는데 그래도 축구도 꽤 골 잘 넣고 농구도 공만 잡았다 하면 3점 슛만 날리는 희한한 캐릭터라서 체육 시간에도 인기 만점이었던 게 바로 저희 오빠입니다. 한마디로 저희 부모님의 자랑거리는 전부 오빠가 가져가고 걱정거리는 전부 제가 가져온 희한한 균형이라고나 할까요? 어쨌건 저와 오빠는 그렇게 모든 것이 다른 채로 아무도 저희가 남매라는 걸 모를 만큼 완전히 다른 성향의 사람입니다. 당연히 제가 맨날 듣는 말은 네 오빠 반만이라도 해라, 네 오빠 반만이라도 해라 라는 거였죠. 그런데 그런 얘기를 주변 사람들이 할 뿐 저희 오빠와 제 사이는 몹시 이상적인 남매관계였습니다. 오빠는 저에게 잔소리 같은 거는 전혀 하지 않는 사람이었고 저는 오빠가 신기하고 존경스러웠거든요. 늘 오빠는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줬습니다. 나는 그런 성향도 안 되고 성격도 안 돼서 너처럼 그렇게 인생을 즐기지 못하지만 너라도 신나게 즐기고 살아. 설마 내가 너 하나 정도 책임지지 못하겠냐? 네가 그렇게 살다가 이제는 조금 일반적인 삶으로 돌아가고 싶은데 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 그때 오빠한테 얘기해. 오빠가 도와줄 수 있을 만큼 도와줄게. 그렇게 얘기하는 오빠를 제가 어떻게 미워할 수가 있겠어요. 다들 주변에 보면 오빠 있는 애들의 소원은 오빠가 사라지는 거라고 하던데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은근히 마음속으로 오빠 없는 삶은 정말 외롭고 힘들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나마 남매 간의 우애가 좋았던 게 다행이라면 다행이랄까요? 저희처럼 성향 다른 남매가 친하게 지내기 참 어려우니까요. 사실 저는 연애도 아주 신나게 많이 했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단 한순간도 연애가 끊긴 적이 없었으니까요. 워낙 취미가 다양해서 취미 활동하면서 만난 사람들도 많았고 그냥 여행지 가서 만난 사람들도 많았죠. 뭐 그렇다고 제가 아무나 만났다는 건 아닙니다. 나름 다양한 경험을 많이 하다 보니 사람 보는 눈은 그래도 조금 제대로 생기더라고요. 겪은 게 많아서 쌓인 내공의 힘이랄까요? 반면에
오빠는 영 쑥맥이라 그 훌륭한 스펙을 가지고도 제대로 된 연애 한 번을 못 하더라고요. 신중한 성격 때문에 더 그랬겠죠.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집에 결혼할 여자를 데리고 오겠다고 하는 겁니다. 온 집안 식구들이 밥 먹다가 숟가락을 떨어뜨릴 정도로 놀랐습니다. 아니, 연애한다는 소문도 없고 티도 안 냈는데 갑자기 결혼할 여자라고 하니 다들 놀랄만도 하죠. 엄마가 너무 황당한 얼굴로 입을 버버버버 하면서 오빠한테 이것저것 물어보시더라고요. 아니, 너 그러니까 연애를 했었어? 어떤 여잔데? 언니, 엄마한테 미리 귀뜸이라도 좀 해주지. 뭐 하는 여자야? 어머니 아버지는 뭐 하시는데? 아니, 얼마나 만났길래 벌써부터 결혼 얘기가 나와? 엄마, 만난 지는 얼마 안 됐어요. 그냥 서로 마음 잘 통하고 더 나이 들기 전에 그냥 결혼하자 이렇게 얘기가 돼서 결혼하기로 한 거예요. 그리고 부모님은 안 계세요.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 다 잃고 할머니 손에서 자라다가 중학교 때 할머니까지 돌아가셔서 그때부터는 보육원에서 자랐다고 하더라고요. 자기 일 열심히 하면서 잘 지내는 그런 친구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아기를 가졌어요. 오빠의 결혼하겠다고 하는 말엔 모두가 할 말을 잃는 충격을 받았다면 아기를 가졌다는 말에는 다들 기절할 만큼 놀라고 말았습니다. 저는 사실 오빠가 어떤 여자랑 뽀뽀를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조차 믿을 수가 없었거든요. 그 정도로 쑥맥이라고 생각했는데 아니 어떻게 아이까지는 만들 줄 아네? 라는 생각에 어이가 없기도 하고 오빠를 두고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게 좀 기막히기도 하고 하여간 복잡한 심경이었습니다. 아이를 가졌다는 말에 아버지는 음료수를 드시다가 사례가 들리셨고 엄마는 뒤로 자빠질 듯 놀라시더라고요. 그렇게 오빠의 결혼은 번갯불에 콩 볶아 먹듯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딱 하나. 상견례라고 하기에도 애매한 그냥 가족끼리 만나는 자리에서 처음 만난 새언니는 영 느낌이 싸하니 별로 좋지는 않았습니다. 그쪽에 부모님이 없으니 그냥 가족끼리 모여 밥이나 먹자 하고 나온 자리에 저는 무슨 댄서가 나오는 줄 알았어요. 몸에 착 달라붙는 옷에 짙은 화장, 누가 봐도 상견례 자리에 나올 법한 모습이라기보다는 공연 같은 거를 나가기에 딱 적합한 모습이더라고요. 한편으로는 그냥 이해를 하려고 했습니다. 저보다 3살이나 어린데다가 오빠랑은 나이 차이가 7살 나는데 어린 나이에 임신까지 했고 의지할 부모님은 없고 그러니 어떻게 하든 자기 자신을 좀 강하게 보이게 하거나 소위 꿀리지 않게 다듬는 방법으로 저렇게 센 화장과 옷을 택했거니라고 생각하기로 했어요. 제가 살면서 보니까 사람들이 뭔가 자신이 없을 때 자기 외향을 과하게 꾸미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마치 갑옷을 입는 듯한 그런 마음으로 말이죠. 그래서 속으로 아이고 갑옷 입었구나 그냥 우리가 이해하자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저희 엄마도 생각을 하신 듯 아무 말도 안 하시고 나중에 집에 와서도 단 한마디를 안 하시더라고요. 오히려 제가 엄마한테 이렇게 물어봤어요. 엄마, 어때? 내가 볼 땐 오빠가 평생 처음으로 엄마를 실망시킨 순간인 것 같은데 엄마 괜찮아? 그러자 저희 엄마가 가만히 있다가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됐어. 자기 인생인데 뭐. 그리고 생각해보면 자식으로 태어나서 큰 사고 없이 잘 자라주고 자기 구실하고 자기 가정 꾸리겠다고 판단해주고
그러는 것만으로도 사실은 자식 역할은 다 한 거야. 내가 자식 두고 트로피로 삼을 것도 아니고, 자식 가지고 내 자랑 삼을 것도 아니고, 그냥 잘 살길 바라는 거지. 그리고 내 아들이 택했는데 내 마음에 들고 안 들고가 무슨 소용이니? 내 아들 마음에 들면 그걸로 된 거지. 어차피 내 아들이 선택한 여자고 내 가족 될 건데 내가 뒷말하고 마음에 불편한 건 안겨봐야 뭔 소용이야. 어차피 내 얼굴에 침 뱉기지. 그러니까 너도 마음에 뭔가 얹히는 게 있어도 아무 말 하지 말고 그냥 새언니한테 깍듯하게 잘해. 저희 엄마 인격이 훌륭하신 건 알고 있었지만 이 정도이실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엄마의 말을 듣고 사실 새언니 뒷말을 좀 하고 싶어서 근질거렸던 제 말도 훅 들어가 버리더라고요. 엄마 말씀대로 어차피 내 식구 될 건데 욕해봐야 무슨 소용인가 싶었거든요. 그런데 결혼하고 1년 뒤 정말로 대차게 욕을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을 했습니다. 오빠가 결혼을 하고 3개월 뒤에 회사에서 하는 건강검진을 받고 청천벽력 같은 얘기를 들었어요. 간과 폐, 그리고 식도와 장에 모두 암세포가 있다는 얘기였습니다. 불과 1년 전에 검사할 때는 조금도 나타나지 않았던 세포들이 1년 만에 어디서 그렇게 나타난 건지, 병원에서는 원래 젊은 사람들이 좀 더 전이가 빠르고 세포가 커지는 속도가 걷잡을 수 없다며 어쩔 줄 몰라 하더라고요. 그 와중에도 오빠는 담담했습니다. 다만 아내와 아이에 대한 걱정에 시름이 깊어지더라고요. 몇 가지 검사를 더한 후 3개월 시한부를 받았거든요. 처음에 발견된 암뿐만 아니라 췌장과 담낭에서도 암이 발견이 됐습니다. 각각 기수도 몹시 다양해서 어느 것부터 어떻게 손을 대야 될지 병원에서도 난감해하는 상황이었어요. 오빠는 빠르게 현실을 받아들이고 하나씩 삶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사회생활 시작한 지 오래 지나지 않아서 사실 재산이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니었거든요. 하지만 결혼을 했고 아이가 태어난 지 1년 정도 돼서 돌밖에 안 되었으니 자기 아내와 아이가 먹고 살 것은 해놔야겠다라는 책임감에 오빠는 마지막까지도 돈을 긁어 모으기 위해 애를 썼습니다. 사실 그 시간 동안 저와 엄마 아빠는 별로 도움이 되지 못했어요. 일단 엄마 아빠는 충격에 쓰러지셔서 저는 엄마 아빠를 건사하는 것만으로도 너무 벅찼습니다. 두 분 다 실어증까지 같이 오셔가지고 아무것도 말을 못하고 거의 24시간 신음했다가 눈물 흘렸다가 다시 기절했다가 신음했다가 눈물했다가 하는 걸 두 분이서 번갈아 가면서 하시니 저 역시도 미치고 팔짝뛸 노릇이더라고요. 두 분을 병원으로 옮기고 오빠 병원을 왔다 갔다 하고 새언니 대신 조카를 봐주며 오히려 저는 모든 사람을 다 고루고루 돌봐야 하는 가장 바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빠는 뭐가 그렇게 급했는지 의사가 말한 3개월도 채 채우지 못하고 2개월 조금 안 되었을 때 세상을 떠났습니다. 오빠의 장례식은 너무나 서럽고 비참했어요. 저희 엄마 아빠 거의 반송장 상태로 참석을 하셨고 두 분의 실어증이 채 낫지도 않아서 조문객들과 인사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야말로 초상집이라는 표현이 어울릴 정도로 문상 오는 사람들도 모두 비통해서 말을 잇지 못하고 엄마 아빠는 거의 시체처럼 쓰러진 채 문상객들을 맞이하다가 쓰러지다가를 반복했습니다. 이러다가 줄조상이 나겠구나라는 생각에 있는 정신 없는 정신 다 끌어다가 장례 치르느라 제 마지막 진기까지 다 빼쓰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더 기막힌 상황은 장례식 이후에 벌어졌어요. 장례식을 마치고 장지에서 돌아오는 길, 그제야 조카와 새언니가 눈에 안 보이는 걸 알아챘습니다.
두리번 찾고 있자니 친척 어르신이 한 10여 분 전에 이 앞에서 자가용 같은 거 하나 타고 갔다라고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장지에서 출발하는 자가용이 있었나 잠시 생각을 했지만 그것까지 생각하기엔 제 머리가 너무 복잡해서 그냥 엄마 아빠 모시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대문을 딱 여는 순간 집안에서 자지러질 듯한 아기 울음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너무 놀라서 호다닥 들어가 봤더니 정말 거실 한가운데 덩그러니 제 조카가 누워있고 그 옆에는 조카의 짐이 마치 그냥 던져놓은 듯 정리되지 않은 채로 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카 옆에 쪽지 하나 딱 있었어요. 저 못 키워요. 알아서들 하세요. 달랑 2줄이 쓰여진 쪽지였습니다. 아버지는 그 광경을 보고 휘청하며 다시 바닥으로 주저앉으셨고 엄마는 두 눈이 형형하게 부들부들 떨며 2주먹을 꼭 쥐시더라고요. 새언니가 오빠가 남긴 유산은 다 들고 가면서 아이는 저희 집에 남겨두고 간 거였습니다. 그리고 집에 있던 폐물도 싹 다 챙겨 나갔더라고요. 저는 바로 경찰에 신고하자고 했지만 부모님이 말리셨습니다. 이러고 나가네. 경찰에서 잡았다고 해서 무슨 소용이겠냐고 말이죠. 처음에는 분했지만 또 한편으론 다행이다 싶기도 했어요. 오빠의 핏줄을 새언니가 데리고 가서 엄마 아빠도 안 보여주면 어떡하나. 그게 저는 살짝 걱정이었는데 이렇게 아이를 두고 가주었으니 저희가 오빠 대신 잘 키워야겠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저는 깊은 고민 끝에 아이를 입양했습니다. 제가 결혼을 하지 않은 상태여서 입양 절차라던가 증명하는 과정들이 많이 어려웠지만 제 형제의 아이고 엄마가 버리고 도망간 게 증명이 되었고 그 다음에 아버지가 그동안 사업하면서 알게 된 수많은 변호사들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많은 절차를 거쳐 아이를 제 호적에 넣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냥 미혼모가 된 거죠. 그리고 그 과정을 진행하면서 저는 결혼을 약속했던 사람과 파혼을 했습니다. 시댁 쪽에서 당연한 얘기겠지만 펄펄 뛰시더라고요. 그런데 솔직히 말해서 충분히 이해되는 상황이었고 반대하시면 저도 굳이 고집할 생각은 없었습니다. 조카로 키워도 상관은 없는 거니까요. 그런데 시어머니 될 사람의 말 한마디가 저를 완전히 차갑게 얼어붙게 만들었어요. 글쎄 제 앞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오빠가 온몸에 암이 퍼져 죽었다며. 암도 한두 개가 아니었다면서 그 재수없는 유전자가 애한테도 있을 텐데 애가 갑자기 아프거나 그러면 그건 너희가 다 뒤치다꺼리 해야 되는 거 아니니? 아유, 그 꼴을 어떻게 보니? 그 얘기를 듣는데 갑자기 정신이 아득해져 오더라고요. 남자친구도 자기 엄마가 좀 심했다고 생각했는지 얼굴이 갑자기 하얗게 질리며 엄마는 무슨 말을 그렇게 하냐고 했지만 저는 볼 수 있었습니다. 남자친구도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이죠. 그래서 저는 미련 없이 파혼을 했습니다. 4년을 만난 남자친구였고 이 사람이 아니면 제 인생에 결혼은 없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런 말을 듣고도 결혼을 할 수는 없었죠. 그렇게 파혼한 후 저는 그날부터 제 딸의 엄마가 되어 엄마의 삶을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했던 그 어떤 아웃도어 취미보다 훨씬 더 버라이어티하고 체력적으로 딸리는 일이 바로 육아더라고요. 제가 프리랜서 직업을 가지고 있으니 망정이지 정말 일하면서 아이 키우는 엄마들 앞에 엎드려 절을 해도 모자랄 정도로 존경스러운 마음이 무럭무럭 드는 하루하루였습니다. 정말 다행인 건 제 딸아이는 제 오빠를 정말 많이 닮았어요.
새언니의 유전자는 어디 있는지 찾기도 어려울 정도로 거의 100% 저희 오빠를 빼다 박은 듯한 모습과 성격이었습니다. 엄마 아빠도 그렇게 오랫동안 앓으셨던 실어증이 제 아이의 할머니, 할아버지 이 말에 스르르 풀리기 시작하셨어요. 손주와 대화하고 싶다는 욕망이 아들을 잃은 슬픔을 이긴 거였죠. 그렇게 저희는 다시 안정적인 삶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8살 되던 해 저는 깜짝 놀랄 소식을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보이스피싱인 줄 알았어요. 이미 세상 떠난 오빠의 이름을 대며 오빠의 유산을 집행하기 위해 전화를 했다니 제가 왜 안 놀라겠습니까? 아마 전화한 변호사가 오빠의 절친이 아니었으면 아예 만날 생각도 하지 않았을 거예요. 갑자기 전화 온 것도 놀랐지만 더 기막힌 건 저를 만나자고 한 이유였습니다. 오빠가 살아생전에 코인 쪽에 관심이 많아서 코인이나 NFT 이런 쪽으로 분산 투자를 좀 많이 해뒀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변호사인 자기 친구한테 유언장으로 의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자기 아이가 학교를 가고 8살 정도 되었을 때 아이 앞으로 신탁처럼 넘겨주었으면 좋겠다고 말이죠. 그런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오빠가 사둔 그 모든 것들이 말 그대로 완전 떡상을 한 겁니다. 몇 배, 몇십 배가 아니라 몇백 배가 확 뛰어버려서 거의 세금을 내고도 거의 100억에 가까운 재산이 되어 돌아온 겁니다. 그 변호사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이거는 유언장에서도 어차피 아이 앞으로 되어 있는 거고 지금 현재 법적 부모인 고모님이 이 유산을 대리 행사하실 수는 있어요. 일단 이 친구가 아이 8살 되는 생일에 아이한테 선물처럼 상속하고 싶다고 한 건데 뭐 상속세랑 세금이랑 다 떼고도 100억이 조금 넘거든요. 앞으로 아이 편하게 키우실 수 있겠어요? 저는 그 얘기를 듣고 정말 눈물을 펑펑 흘렸습니다. 오빠가 아이를 위해 진짜로 많은 것을 준비해 놓았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였어요. 하지만 꽃길만 벌어질 것 같았던 제 인생에 아니나 다를까 호사다마라고 마가 끼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제 딸아이의 생모가 어디선가 유산 소식을 듣고 나타난 거예요. 아이를 버리고 할 때는 몰래 야반도주해서 다시는 잡지 못하게 흔적 싹 지우고 달아나더니 나타날 때는 위풍당당하게 옆에 남자까지 끼고 나타났더라고요. 너무나 당당하게 제 앞에 나타나서 첫 마디가 뭐였는 줄 아세요? 아이 양육비는 오히려 당신이 내야 할 것 같은데? 뭐라고? 애미 자격도 없는 게 어디 와서 지금 무슨 소리를 짓거리는 거야? 나한테 애 뺏어가서 지금까지 숨겨 키웠잖아. 유산 빼돌려서 당장 아이 다시 내놔. 내가 키울 테니 양육비에 유산까지 싹 내놓으라고. 제가 너무나 황당해서 어디서 나타나서 이제 와서 내 앞에서 양육비 얘기를 하냐고 저도 모르게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내 허락도 받지 않고 마음대로 아이를 입양에다 키웠으니 지금까지 내 마음의 상처? 그것도 다 보상해야 되지 않겠어요? 아이랑 엄마를 떼어놓고 사는 게 정상이에요? 어쨌건 오늘부터 나는 내 딸아이의 엄마를 할 수 있는 모든 권리는 다 주장할 거니까 그렇게 알아요. 너무나 황당해서 할 말이 없더라고요. 이미 법적으로도 내 아이인데 생모가 나타났다고 해서 그걸 뺏길까 싶었지만 사례를 찾아보니 생모의 편을 들어준 사례도 없잖아 있었습니다. 갑자기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급히 변호사를 찾아가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될지 한참 논의했습니다. 그런데 변호사가 놀라운 얘기를 저한테 해주더라고요. 이런 일이 없기를 바랬는데. 그런데 걱정하지 마세요. 오빠가 학생 때 별명이 뭐였는 줄 알아요? 크레물린 궁이었어요. 그놈 생각은 도저히 알 수가 없었거든요. 미로처럼 오만 생각과 가능성에 대한 모든 시나리오를 다 짜놓는 놈이거든요.
이것도 그 녀석 예상에 있는 시나리오였습니다. 이러면서 변호사는 제 앞에 봉투 하나를 내밀더라고요. 사진과 각종 영수증 기록들이 가득했습니다. 기도 안 막히더라고요. 그 안에는 새 언니라고 부르기도 싫은 그 사람의 불륜 행각들이 정말 한 바가지 들어있었습니다. 이 여자가 하나 몰랐던 게 있어요. 내 친구 놈이 병들기 전에 이 사실을 알고 이혼 얘기를 꺼냈다고 하더라고요. 당연히 여자 쪽에서 싹싹 빌었고 그때 아마 본때 보여주겠다고 이혼서를 사인까지 해서 다 접수하고 선고만 남긴 상태였는데 그 여자 쪽 변호사랑 제가 그 이혼을 마무리했습니다. 이혼 판결 나고 일주일 뒤에 이놈이 세상을 떠났고요. 사실 유산 가져간 것도 다 불법입니다. 만약 이런 식으로 애 앞으로 해둔 유산까지 탐내서 찾아오면 그때는 유산 불법 수치까지 싹 다 털어서 알거지 만들어달라고 했어요. 한번 해보죠. 그랬습니다. 동생은 이미 이혼이 완료된 상태더라고요. 이혼하면서 아이의 친권 양육권도 동생이 다 가져온 상태였습니다. 물론 이 머리 나쁜 여자는 이혼이 완료됐다는 얘기를 듣기도 전에 자기 남편이 죽었으니 아직도 혼인 유효 상태? 즉 자기가 아내로 남아있는 상태라고 생각을 했겠죠? 멍청해서 등본 따위 떼볼 생각도 못할 여자니까요. 그러니 사별한 남편의 재산 자기가 가져와야 된다라고 굳게 믿은 겁니다. 저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바로 고소고발을 진행했습니다. 처음에는 펄펄 뛰던 그 여자, 변호사가 하는 말을 듣더니 그때부터 변명을 시작하더라고요. 그럴 마음이 없었다는 둥, 육아 스트레스로 잠시 눈이 돌았다는 둥, 별소리를 다 했습니다. 하지만 저희 부모님도 저도 이번에는 그냥 넘어가지 않기로 했습니다. 아이를 두고 갈 당시 사실 아기 때문에 홈캠이 집에 있었는데 거기에 온갖 절도행위 싹 다 찍혀 있었던 것도 그냥 넘어갔거든요. 그것까지 해서 싹 다 처벌 의뢰를 했죠. 다행히 아직 공소시효가 남은 것도 있고 탈탈 털어보니 최근 저지른 사기까지 다 드러나서 영락없는 구치소 행위였고요. 그제야 아이의 엄마인데 감옥 보낼 거냐고 협박도 아닌 읍소도 아닌 애매한 입장을 보이길래 저도 참지 못하고 왈칵 쏟아냈습니다. 반성까지는 바라지도 않아. 그래도 적어도 사람이면 이런 짓은 말아야지. 그리고 다시 한번 네 애라고 하면 나 진짜 가만히 안 있을 거야. 감히 내 딸한테 어디 숟가락을 얹으려고 해? 우리 인생에 다시는 나타나지 마. 진짜 나락이 뭔지 보여줄 테니까. 두 주먹 불끈 쥐고 윽박 지르자 그제야 제 눈을 피하며 꼬리를 좀 내리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이 모든 과정을 차라리 속 시원하게 제 콘텐츠를 좋아해주는 분들에게 싹 오픈하기로 했습니다. 인터넷 상에서는 잊힐 권리도 잊힐 자격도 없으니 그 여자가 어디에서 뭘 하건 세상 모두가 감시자가 되게끔 하려고요. 대놓고 누구인지 밝히진 않았지만 그건 또 다른 사람들이 알아서 해주겠죠. 그리고 저와 제 딸은 수천 명의 응원자를 얻었습니다. 모두가 제 아이의 보호자가 되고 이모 삼촌이 되어주겠다고 하시니 감사할 따름이죠. 제 아이와 함께 행복하고 건강하게 끝까지 잘 살아보려고요. 힘 주실 거죠?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사연 왔어요 톡톡에게 큰 힘이 됩니다. 지금 바로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사연으로 또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